북한군 여자매가 상관의 성폭행에 의해 탈북을 감행하게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사성장군 합참의장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개성특별시 판문군 휴전선에 맞닿은 제2군단 직할 통신여단 제8 통신대대 막사는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은 낡은 막사 창문을 밤새도록 흔들었고 그 소리는 25 윤설이와 23 윤다솜 자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의 비명과도 같았다. 혁명 열사의 자손이라는 특급 성부는 그녀들에게 영광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지옥행 급행 열차표였다. 언니 설이는 이름처럼 서리빨 같은 여자였다. 웬만한 사내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꼿꼿한 허리와 도끼를 품은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전갈이라 불렸다. 동생 다솜은 오래된 순우리말 이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심성을 가졌으나 군 생활은 그녀의 눈빛에서 총기를 앗아가고 그 자리에 깊은 그늘만을 남겼다. 그녀들의 삶을 짓밟고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는 국가보위성에서 파견 나온 마철령 소위였다. 그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휘두르는 잔인한 조련사였고 자매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쌍의 어린 짐승에 불과했다. 마철령의 악행은 일상이었다. 그는 서리의 강인함을 꺾는 것에서 다솜의 여린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서 뒤틀린 쾌락을 느꼈다. 훈련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리의 뺨을 후려쳤고 통신 장비에 작은 먼지 하나가 앉았다는 트집을 잡아 다솜을 한겨울 밤새도록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했다. 진짜 지옥은 해가 진 뒤에 찾아왔다. 그는 사상교양이라는 명목으로 자매를 번갈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잔혹극이었다. 그는 혁명과업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며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그녀들의 몸과 마음을 유린했다. 설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서 끝나기를, 제발 동생만은 더럽혀지지 않기를 피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악마는 가장 순수한 것을 탐하는 법이었다. 어느 날 새벽 다솜이 화장실에서 위에까지 토해내며 쓰러졌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해대는 동생을 보며 설이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군의관은 영양실조라며 소금물이나 마시라는 말을 던질 뿐이었다. 그날 밤 열에 들떠 끙끙 앓던 다솜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마 소위 동지가 무서워. 자꾸 나를. 다솜의 떨리는 음성은 설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결국 지키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동생마저 악마의 소나귀에 더럽혀지고 만 것이었다. 설이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솜의 월경이 끊겼다. 함께 내무반을 쓰는 나이 많은 간호병 출신 하사관이 다솜의 안색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설이의 귀에 속삭였다. 아무래도 몸 안에 다른 심장이 뛰는 것 같소. 회임. 그 단어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응축한 총알이 되어 자매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다솜은 군기문란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마철령은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 없었다.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다솜의 몫이었다. 그날 밤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설이는 자신의 몸 상태 또한 정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듬어 본 기억의 달력은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자신마저도 그 악마의 씨앗을 품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전율케 했다. 언니 차라리 죽어버릴래.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다솜이 흐느끼며 초소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설이의 눈에 섬광이 번뜩였다. 그녀의 시선은 초소의 총안구를 넘어 칠흑 같은 어둠 너머의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자유, 생존, 그리고 복수. 죽긴 왜 죽어? 죽더라도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순 없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놈들이 발 뻗고 자는 꼴은 못 봐.
서리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이글거리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다솜아, 똑똑히 들어. 여기서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거나 저 철조망을 넘다가 총알바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나랑 같이 지옥불을 건너겠니? 다솜은 언니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처절한 생존 의지를 보았다. 이곳에 남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뿐이다. 하지만 저 너머에는 아주 희미할지라도 삶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건널래, 언니. 같이 죽더라도. 언니랑 같이 건널래. 그날부터 서리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했던 영웅이었다. 어릴 적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던 경계 근무의 허점, 순찰조의 이동 경로,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살렸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 몰래 훔친 절단기와 약간의 건빵을 군복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왔다. 하늘도 그들을 돕는 듯 비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자정 무렵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의 짧은 허점을 노려 자매는 막사 뒤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으로 뛰었다. 첫 번째 철책에 도달한 서리는 품에서 절단기를 꺼내 녹슨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다. 쩍쩍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지옥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마침내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다. 서리가 먼저 몸을 밀어넣는 순간 날카로운 철조망 가시가 그녀의 손바닥을 깊게 찔러 찢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뚝뚝 떨어지는 피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세 번째 철책을 넘었을 때 저 멀리서 탐조등 불빛과 함께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각된 것이었다. 뛰어. 서리는 다솜의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지뢰밭인지 알 수 없었다. 오직 본능에 의지해 짐승처럼 어둠을 향해 내달렸다. 등 뒤에서 거기 서라. 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탕, 탕, 탕. 총알이 귓가를 스치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수풀에 온몸이 긁히고 찢겨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폐가 터져버릴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 자매는 작은 웅덩이 옆 수풀에 몸을 던지고 숨을 죽였다. 추격대의 목소리와 군합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몇 번, 마침내 주변이 다시 지독한 고요에 휩싸였다. 자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서리는 찢어진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피로 축축해진 흙냄새를 맡았다. 다솜은 언니의 상처를 보자마자 소리 없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속옷을 찢어 동염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배신자, 조국을 등진 반역자.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다. 자매는 서로를 의지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희망인지 또 다른 절망인지 모를 미지의 땅 비무장지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연옥이었다. 낮에는 죽은 듯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움직였다. 며칠을 굶었는지 감각조차 무뎌졌다. 건빵 몇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고 썩은 이끼가 낀 웅덩이 물로 갈증을 채웠다. 뱃속의 생명은 고요했지만 그 존재감은 바위처럼 무겁게 자매를 짓눌렀다. 이곳에서 쓰러지면 셋, 아니 넷의 목숨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다. 가장 큰 공포는 소리와 흔적이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들은 짐승의 배설물을 피해 걸었고 새들의 경계음에 숨을 죽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적이었고 죽어있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탈출한 지 닷새째 되던 밤 그들은 마침내 임진강의 거친 물줄기 앞에 섰다. 강 건너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쪽의 불빛은 천국의 등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포효하며 흐르는 강물은 건널 수 없는 저승의 강처럼 보였다. 언니, 어떡해. 나 수영 못해. 다솜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서리는 말없이 동생을 끌어안았다. 언니의 심장 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생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업고서라도 건널 거야. 그들은 칡넝쿨로 썩은 통나무 몇 개를 엮어 엉성한 뗏목을 만들었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다솜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서리는 그런 동생을 뗏목에 의지하게 하고 자신은 찢어진 손바닥의 고통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물을 저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다. 금방이라도 뗏목이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차가운 물은 임신한 몸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배가 돌처럼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다솜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때마다 서리가 동생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윤다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우리 아기들 생각해야지. 얼마나 흘렀을까.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발에 축축한 진흙이 닿았다. 남쪽 땅이었다. 자매는 강가에 쓰러져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떨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젖은 군복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꼼짝 마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였다. 자매는 눈을 가린 채 본능적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총구를 겨눈 군인들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 앞에 놓였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곧바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한 분실로 이송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된 조사는 집요하고 혹독했다. 신원, 탈북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질문 앞에서 자매는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다. 특히 마철령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을 꺼내놓는 것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다. 조사관들은 그들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임신한 몸으로 휴전선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했다. 위장 탈북 혹은 난파 공작원일 가능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서리는 강철 같은 눈빛으로 그들의 의심에 맞섰지만 다솜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몇 주간의 지옥 같은 조사가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졌다. 병원 검진 결과 서리는 임신 14주, 다솜은 16주였다. 기적적으로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자매의 영혼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낯설고 어려웠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북한 군인 출신, 그것도 뱃속에 원수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을 올가냈다. 동정과 경멸,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자매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시간은 흘러 퇴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해도 당장 출산을 앞둔 두 여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막막함이 숨통을 조여왔다. 지옥을 탈출해 희망을 찾아왔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의 상담을 맡았던 한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다. 혹시 경기도 연천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그곳에 아주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요. 상담사가 말한 아주 무서운 할아버지는 대한민국군에 살아있는 전설 황진혁 예비역 대장이었다. 별넷 합참의장까지 지낸 그는 현역 시절 불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북에 대한 적개심과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특히 연평해전 당시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던 부관을 북한의 포격으로 잃은 후 그의 대북과는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강경해졌다고 했다.
그런 그가 은퇴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최북단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통제선 근처 작은 마을 삼골리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합참의장님이 저희 같은 사람을요? 서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장군이라는 단어는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과 포개지며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권위, 폭력 그리고 짓밟힌 존엄. 황진혁이라는 노장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성공 확률은 장담 못해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하지만 그분만큼 책임감 강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지켜주는 분도 없다고 들었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자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번잡한 풍경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군용 트럭과 철조망이 심심찮게 보이는 북쪽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 스산한 풍경은 자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헤집었다. 삼곤이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맑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훈련 소리인 듯 했다. 약속된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노인이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굽은 곳 하나 없이 꼿꼿한 허리, 잘 다려진 낡은 군용 점퍼, 그리고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 황진혁이었다. 자매는 그의 앞에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북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허리를 깊이 숙여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황진혁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자매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적을 분석하는 레이더처럼 자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불러온 배까지 샅샅이 훑었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얼음장 같은 시선이었다. 그는 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적을 보고 있었다. 누가 보냈나? 마침내 열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라.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집에 빨갱이 새끼들을 들릴 순 없다. 더군다나 그 배는 또 뭔가. 누구 씨를 벤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땅에서 그 더러운 씨가 뿌리내리는 꼴은 못 본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자매의 가슴에 박혔다. 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황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어서 지옥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옥? 너희가 만든 지옥이겠지. 황진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기세에 다솜이 움찔하며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새끼 같은 부하들이 얼마나 죽어나갔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그 순간 서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분노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진혁도 다솜도 놀랐다. 저희를 받아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뱃속의 아이들이 비라도 피할 수 있도록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서리의 시선은 자신의 찢어진 손바닥 흉터에 잠시 머물렀다.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동생과 그 동생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 그들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었다. 황진혁은 무릎 꿇은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많은 적의 항복을 보았지만 이토록 처절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의 시선이 서리의 찢어진 손바닥 흉터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다솜, 그리고 두 여인의 불러온 배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포탄이 장렬하던 연평도의 검은 연기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보며 의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이던 젊은 부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일어나라. 그는 거칠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집 뒤편에 낡은 창고가 있다. 짐승이나 들지 않으면 다행일 게다. 거기서 자든지 얼어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휙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환대는 아니었다.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눈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꼴은 볼 수 없다는 한때 수십만 장병의 목숨을 책임졌던 노장의 마지막 남은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자매는 그가 가리킨 낡은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냉기가 훅 끼쳐왔다. 먼지 쌓인 농기구들 옆 집단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자매에게는 사치스러운 궁전과도 같았다. 적어도 칼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자매는 집단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허기와 추위보다 앞으로의 막막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때 굳게 닫혔던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황진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하나와 낡은 담요 2장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냄비 안에는 하얀 쌀죽이 담겨 있었다. 먹고 내일 당장 떠나라.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달랐다.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 가지만 묻겠다. 돌아서려던 그가 멈춰서서 물었다. 뱃속의 아이. 애비는 누구냐? 그의 질문은 신문관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다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희를. 짐승만도 못하게 괴롭히던 보위부 장교의 아이입니다. 둘 다 말이냐? 네. 서리의 대답에 황진혁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의 그림자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육중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리는 깨달았다. 저 불곰의 동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균열을 파고들지 못하면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다. 황진혁의 창고에서 맞는 아침은 춥고 서러웠다. 밤새 웅크린 몸은 굳어 있었고 뱃속의 아이들은 마치 이 고통을 아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매는 황진혁이 던져주고 간 식은 죽을 말없이 나누어 먹었다. 죽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었던 생명의 감각을 겨우 되살렸다. 날이 밝자마자 떠나라는 그의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서자 갈 곳이 없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장의 포성만이 그들을 맞았다. 그때 굳게 닫혔던 본체의 문이 열리고 황진혁이 나왔다. 그는 자매를 보곤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어젯밤처럼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지는 않았다. 마당이나 쓸어라. 눈에 거슬리게 서 있지 말고. 그는 그 말만 툭 던지고는 뒷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버렸다. 서리는 그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떠나라는 명령의 유예이자 내 눈앞에서 쓸모를 증명하라는 무언의 시험이었다. 서리는 곧장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빗자루를 들었다. 언니, 우리가 왜? 다솜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리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살고 싶으면 해야 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없는 사람이야.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자매는 유령처럼 살았다. 황진혁이 잠에서 깨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고 그가 밭에 나가면 조용히 뒤따라가 김을 맸다. 식사는 그가 먹고 남긴 찬밥에 끓인 물을 말아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황진혁은 자매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말을 걸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늘 자매의 등 뒤에 꽂혀 있었다. 그는 서리가 북한군 출신답지 않게 악착같이 밭일을 해내는 모습과 다솜이 힘든 와중에도 돌틈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잠시 미소 짓는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저들은 분명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빨갱이의 일부인데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열인 생명체일 뿐이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고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다솜의 얼굴이 헬쑥해지고 헛구역질이 심해졌다.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던 황진혁은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밥을 한솥 가득 지었다. 그리고는 밥이 남는군.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밥솥째 마루에 내놓고 나가버렸다. 처음으로 먹는 따뜻한 흰쌀밥이었다. 자매는 말없이 밥을 퍼서 먹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어느 날 밤 다솜이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 꿈속에서 마철령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놀라 달려온 서리가 동생을 끌어안고 다독이고 있을 때 창고 문틈으로 무언가 쑥 들어왔다. 작은 등잔불과 따뜻한 물이 담긴 주전자였다. 밖에서는 황진혁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차가운 온기를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삼곤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동네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주민이 군인 가족이거나 실향민의 후손이었다. 그런 마을에 정체불명의 임신한 젊은 여자 둘이, 그것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황진혁 대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측하게 부풀어 올랐다. 황 장군이 노망나서 젊은 첩을 둘이나 들였다더라는 저질스러운 소문부터 북에서 내려온 간첩인데 장군을 속이고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살벌한 의심까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매의 등 뒤에 꽂혔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연천 읍내 장날이었다. 황진혁은 자매에게 콩나물과 두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자매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잔뜩 움츠린 채 장터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기름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즉시 소란을 일으켰다. 저것들 아니야? 황 장군네 기어들어온 그 애들. 어머, 배부른 것 좀 봐. 둘 다 저러니 필시 보통 내기들은 아닐 거야. 수군거림은 이내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다. 콩나물을 사려던 자매 앞에 6.25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박씨 할머니가 길을 막아섰다. 이년들아, 내년들 정체가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너희 같은 빨갱이년들이 발붙일 곳이 아니야. 그녀의 고함에 주변 상인들과 장보러 온 안악들이 순식간에 주위를 둘러쌌다. 내 말이, 우리 남편도 저 북쪽 놈들 때문에 평생 다리 절면서 사는데 저것들 낯짝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내년들 뱃속에 있는 새끼들도 다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야. 빨갱이 새끼. 그 말은 다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서리는 그런 동생을 감싸 안고 수십 개의 증오 어린 시선에 홀로 맞섰다. 그녀의 눈은 다시 북에서의 전갈처럼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들이 저희에 대해 뭘 안다고. 서리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더 큰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누군가 자매를 향해 썩은 배추잎을 던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온갖 오물과 욕설이 비처럼 쏟아졌다. 아수라장이 된 장터 한가운데서 자매는 속수무책으로 증오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금 뭣들 하는 짓인가?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가 군중 뒤편에서 울려 퍼졌다. 황진혁이었다. 그는 어느새 자매의 곁으로 다가와 거대한 산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들끓던 장터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황 장군님. 박씨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이것들이 장군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북에서 온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황진혁은 박씨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자매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불호령이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아이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나 황진혁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천천히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장을 호령하던 불곰의 그것이었다. 나는 평생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당신들이 편히 잠잘 때 내 부하들은 철책선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힘없는 아녀자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인가? 그건 애국이 아니라 비겁한 린치일 뿐이다. 그의 포효에 누구 하나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내 사람이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좋든 싫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 번이라도 더하는 자는 나 황진혁을 적으로 아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알겠나?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다솜을 일으켜 세우고 서리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군중 사이를 뚫고 묵묵히 걸었다. 그의 등 뒤로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낡은 트럭에 올라탄 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황진혁은 처음으로 자매를 본체의 작은 방으로 들였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군복 한 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군인의 사진이었다. 내 부관이었다. 연평도에서 내 아들놈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저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아마 평생 그럴 게다. 너희를 볼 때마다 저놈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자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온기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너희를 보니 알겠다. 너희 역시 저놈들의 전쟁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자라는 것을. 내 부관을 죽인 것도 전쟁이고 너희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것도 전쟁이다. 그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자매와 눈을 맞추었다. 이유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너희를 이 꼴로 만든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너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희 뱃속의 아이들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늙은 군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어린 군인들에게 건네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명령이었다. 그날 밤 자매는 처음으로 창고가 아닌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창밖의 포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동굴이 생겼다. 비록 그 동굴의 주인이 사나운 불곰일지라도 가을이 깊어지면서 삼곤리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자매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고 두 생명의 무게는 위태로운 희망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장터 소동 이후 마을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어색한 침묵과 경계심이 대신했다. 황진혁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있었지만 자매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황진혁의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식탁에는 늘 자매 몫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낡은 창고는 땔감과 푹신한 집단으로 채워져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그는 읍내에 나갈 때마다 산모에게 좋다는 늙은 호박이나 잉어를 사왔고 밭에 거름이나 줘라며 툭 던져놓곤 했다. 서툰 애정 표현이었지만 자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예정일을 한 달이나 앞둔 늦가을 밤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비였다. 그날따라 다솜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밤새 끙끙 앓았다. 새벽녘 다솜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언니,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서리가 불을 켜고 동생의 상태를 살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부자리 아래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피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 아니라 하열이었다. 태반이 먼저 떨어져 나오는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치명적인 태반 조기 박리였다. 장군님, 장군님. 서리의 절규에 황진혁이 뛰쳐나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병원.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 황진혁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다. 밤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임진강이 범람 직전이며 삼골리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삼곡교가 침수되어 완전히 통제되었다는 것이었다. 군용 차량조차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통선 지역 전체에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졌다. 북한군이 폭우를 틈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민간인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군 방송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젠장. 이런 빌어먹을. 평생 전장에서 냉정을 잃지 않았던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다솜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창백해져가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서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옥불을 건너고 죽음의 강을 헤엄쳐 왔는데 정작 이 안전하다는 남쪽 땅에서 이 작은 방 안에서 동생과 조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내가 어떻게든 길을 뚫겠다. 군 부대에 연락해서 장갑차라도. 황진혁이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하는 신음과 함께 곁에서 동생을 간호하던 서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그녀에게도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는 둘 아니 넷의 목숨이 완전히 고립된 이 작은 흙집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황진혁은 망연자실했다. 합참의장 시절 그는 수십만 대군의 생사를 손에 쥐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비명 지르는 두 산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강철 같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은 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황진혁을 향해 포효했다. 정신 차리세요. 장군님이 여기서 무너지시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여긴 전장입니다. 저희는 장군님의 부하고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서리의 절규는 지휘관을 향한 부하의 마지막 보고이자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다. 전장, 부하, 장군님. 그 단어들은 벼락처럼 황진혁의 정신을 내리쳤다. 그렇다. 이곳은 전장이었다. 적은 자연재해와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은 이 작은 부대를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포기란 그의 군인 인생에 없는 단어였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예전의 불곰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의무실. 부대 의무실이라도 연락해야 한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의 사단장 직통 전화였다. 나 황진혁이다. 지금 내 집에 산모가 둘이나 있는데 길이 막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다. 한 명은 위급하다. 어떻게든 의무병과 군의관을 보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전직 합참의장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사단장은 즉시 최정예 수색대원들과 군의관으로 구성된 비상팀을 꾸렸다. 한편 황진혁은 집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끓인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고 서리에게는 호흡법을 지시하며 다솜의 곁을 지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는 휴전선도 맨몸으로 넘어온 독한 년들이다. 이까짓 고통에 질 수 없어. 뱃속의 아기들을 생각해라. 그 아이들은 너희처럼 지옥에서 살게 할 순 없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의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지휘관의 명령이었고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는 힘을 가진 호령이었다. 자매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거친 흙탕물을 가르는 군용 트럭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어난 강물을 피해 산을 넘어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군의관은 다솜의 상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과다출혈로 산모가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후송한단 말인가? 황진혁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때 함께 온 젊은 수색대대 장교가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헬기, 의무 헬기를 띄워야 합니다. 이 기상에 가능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하늘은 헬기가 뜨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황진혁은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나 황진혁이다. 지금 내 눈앞에서 국민 넷의 목숨이 꺼져가고 있다. 당장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 연락해서 코브라든 아파치든 띄울 수 있는 건 다 띄우라고 전해라. 내 목숨을 담보로 걸겠다. 만약 내 국민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가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호령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움직였다. 잠시 후 어둠과 폭우를 뚫고 지축을 울리는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격 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의무 헬기 메디온이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헬기는 거센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마당에 착륙하는 대신 구조용줄을 내렸다. 다솜이 먼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서리가 뒤를 이었다. 서리는 들것에 실려 올라가면서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헬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황진혁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자신들을 빨갱이 새끼라 부르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빨갱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헬기가 상승하며 멀어져가는 삼골리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이 건넌 것은 휴전선이라는 물리적인 경계선만이 아니었다. 증오와 이념, 국적과 편견의 경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간간히 터지는 섬광과 천둥 소리는 마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포처럼 혹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처럼 들려왔다. 국군 수도병원의 하얀 벽은 비현실적이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자매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다솜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 끝에 딸을 낳았다.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갔지만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서리 역시 뒤이어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지만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자매는 며칠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가장 분주한 사람은 황진혁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낡은 트럭을 몰고 연천과 병원을 오갔다.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베네옷과 기저귀를 서툰 솜씨로 사나르고 자매에게는 군에서는 이런 걸 먹어야 뼈가 빨리 붙는다며 사고를 푹 고아다 바쳤다. 병원 사람들은 무뚝뚝하지만 지극정성인 그를 당연히 아이들의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별 넷을 단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두 손주를 둔 평범하고 서툰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한 달 뒤 자매와 두 아이는 삼곤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의 풍경이었다. 아가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삼곤리 마을 주민 일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장터에서 그들에게 오물을 던졌던 박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 서리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늙은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어. 마을 안악들은 각자 미역과 쌀 그리고 아기 옷가지를 들고 와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의 사투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자매는 처음으로 이 낯선 땅에 자신들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황진혁의 집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황진혁은 불곰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손주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손주 바보가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목욕시키다 물벼락을 맞기 일쑤였고 밤새 우는 아이를 업고 군가를 불러주다 자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자매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 다솜의 딸은 강아리. 임진강을 건너온 아이라는 뜻과 강하게 살아가라는 소망을 담았다. 서리의 아들은 윤새벽. 가장 어두운 절망의 밤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새로운 새벽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해야 했지만 친부의 이름은 공란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 자매 역시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을 통해 연결된 통일부의 담당자가 삼곤이로 찾아왔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의 냉철해 보이는 여성 사무관이었다. 한 사무관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기계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자매의 정착 상황, 심리 상태,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 계획. 그녀의 시선은 낡고 오래된 시골집을 훑으며 미세한 미간의 찌푸림을 숨기지 못했다. 두 분 모두 미혼 상태이시고 아이들의 친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현재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신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합리적이었지만 지독히도 차가웠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탁시설. 그 말은 서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목숨 걸고 낳은 아이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희망의 씨앗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묵묵히 듣고만 있던 황진혁이 나섰다. 한 사무관. 그의 나지막한 부름에 젊은 사무관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란 게 어떤 겁니까? 번쩍이는 아파트에 비싼 분유가 있으면 안정적인 환경입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장군님.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목숨 걸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황진혁은 한 사무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산골 노인의 평온함이 아닌 흔들림 없는 사성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내 양녀로 입양하고 아이들을 내 친손주로 호적에 올릴 겁니다. 내가 가진 명예와 연금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하게 키워낼 겁니다. 국가가 걱정하는 그 안정적인 환경을 나 황진혁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선언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서리와 다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함께 살아주는 것을 넘어 법적인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었다. 한 사무관은 당황했다. 예비역 대장 전 합참의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녀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진혁의 의지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강철 같은 결심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이유가 왜 없나? 황진혁은 창가에 서서 어느새 훌쩍 자란 하리와 새벽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이 땅의 어른들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만들어낸 비극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희망의 증거다. 저 아이들을 지키고 키워내는 것이 평생 전쟁만 알고 살아온 나 같은 늙은이가 이 나라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애국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나.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한 사무관은 서류를 챙겨 들고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돌아갔다. 그녀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떻게 저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을. 황진혁은 처음으로 자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 안았다. 짐이 아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족이지. 이제부터 나를 장군님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너희가 그러면 쓰나. 나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기회를 다오. 그 말에 서리의 강철 같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황진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이름 아버지. 지옥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원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를 그녀는 마침내 이북 쪽의 차가운 땅에서 얻게 된 것이었다. 다솜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끈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스산한 북풍이 불었지만 삼고리의 작은 흙집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삼골리의 겨울을 지우고 연두빛 봄을 실어 날랐다. 강아리와 윤새벽은 돌을 지났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할아버지의 호통 섞인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지독한 상처 위에 도단한 새살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치유이고 희망이었다. 황진혁은 이제 완연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6.25 전쟁 이야기를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었고 낡은 트럭에 아이들을 태우고 민통선 철책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 땅을 가리키며 저기는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니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 옆에는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향한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윤설이와 윤다솜을 자신의 호적에 양녀로 올렸다. 이제 그들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었다. 설이는 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교육을 받으며 전문적인 농업 지식을 쌓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텃밭은 마법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그녀가 키운 인삼과 율무는 불곰 할아버지네 약초라는 이름으로 읍내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전갈이라 불리던 도끼는 땅의 정직한 땀방울에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두 아이를 키워내는 강인하고도 온화한 어머니의 얼굴이 남았다. 다솜은 붓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삼곤리의 사계,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밭에서 흙을 만지는 언니의 강인한 손과 깊은 주름 속에 따스한 미소를 숨긴 아버지의 얼굴을 화폭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군청에서 주최한 작은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녀에게는 민통선 화가라는 어엿한 별명이 생겼다. 지독한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끌어안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어느 초여름의 오후 그들의 고요한 일상에 불길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우체부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편지 한 통을 건네고 갔다. 발신인의 주소는 없었고 수신인은 윤설이, 윤다솜으로 되어 있었다. 낯선 필체였지만 편지 봉투에서 풍기는 미세한 잉크 냄새는 북한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지? 다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지만 설이는 대답 대신 굳은 얼굴로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를 기억하는가, 나의 어여쁜 새끼들아. 마철영. 그 이름은 활자로 적혀 있었을 뿐인데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너희가 남조선으로 도망가 개처럼 빌붙어 산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다. 감히 내 씨를 품고 도망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룬 그 보잘것없는 평화와 행복, 내가 남김없이 짓밟아주마. 나는 지금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매일 밤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곧 만나러 가마, 나의 전갈, 나의 다솜아.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설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겨우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딱지 아래 단단하게 굳어있던 고름이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놈이 남쪽에 와 있다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곳 주소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간 방문이 열리고 황진혁이 들어왔다. 그는 서리의 잿빛 얼굴과 떨리는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냐? 서리는 대답 대신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황진혁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갈갈이 찢어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런 비겁한 협박에 흔들릴 필요 없다. 저놈이 여기 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애비가 있는 한 내년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리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분노와 불안을 읽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리는 다시 전갈이 되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손에 익은 낫을 머리맡에 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작은 소리에도 칼날같이 반응했고 낯선 차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솜은 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그림자처럼 방 안을 배회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다시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겨우 쌓아올린 평화의 성이 보이지 않는 적의 편지 한 장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황진혁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군 시절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방첩처장, 현역 시절 그의 직속 부관이었던 박성철 소장이었다. 나 황진혁이다. 자네에게 극비리에 알아볼 것이 있다. 마철영이라는 이름의 보위부 소위 최근에 탈북했거나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지 행적은 어떤지 당장 알아봐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자네의 옛 상관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박성철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철영은 반년 전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으로 잠입했으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비밀리에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뱀처럼 교활하게 숨어들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하나원에서부터 입버릇처럼 윤설이, 윤다솜 자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드러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실존하는 위협이었다. 황진혁은 고민에 빠졌다. 자매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는가? 하지만 어디로? 대한민국 어디에도 저 미친놈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오히려 도망치는 것은 적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같았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전장에서 뼈가 굵은 노장의 머릿속에 해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매를 불렀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마철영이 남쪽에 와 있으며 그가 지금 어디선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솜은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쓰러졌고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황진혁이 말했다. 그의 눈은 서리를 향해 있었다. 계속 이렇게 숨어서 공포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맞서 싸워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낼 것인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이제 약한 계집이 아니라 두 아이의 어미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짐승도 될 수 있는 법이다. 그의 말은 서리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그렇다. 자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다. 물려줄 것이라곤 이 지긋지긋한 공포와 상처뿐인 어미가 될 수는 없었다. 싸우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놈을 제 손으로 끝장내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2번 다시 그림자 따위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다시 군인으로 만들겠다. 아니, 군인보다 더 지독한 사냥꾼으로 만들 것이다. 그날부터 삼곤리의 깊은 산속에서는 비밀스러운 훈련이 시작되었다. 황진혁은 서리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모든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전수했다. 그것은 군대의 제식 훈련이 아니었다. 적의 목을 끊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전 중의 실전 기술이었다. 지형을 이용하는 법, 소리와 바람을 읽는 법,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함정을 파는 법. 서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고통을 기억했고 그 고통은 분노가 되어 그녀의 기술 하나하나에 살기를 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야수가 되기로 결심한 여전사였다. 다솜은 다른 방식으로 싸웠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만 있지 않았다. 언니가 훈련을 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이 집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녀는 집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스케치북에 상세히 그려 넣었다. 어디에 숨을 수 있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지 그녀의 그림은 한 장의 완벽한 작전 지도가 되어갔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은 100명의 군인보다 더 정확하게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녀가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투쟁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박성철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마철영이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브로커와 접촉했으며 연천 지역의 지리를 묻고 다녔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올가미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날 밤 황진혁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대검과 비상용 조난 신호기, 그리고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권총 한 자루가 기름종이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그는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차갑게 식어있던 전사의 감각을 다시 일깨웠다. 과거에서 온 편지는 마침내 잠자던 불곰을 완벽하게 깨워버렸다. 이제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삼곤리의 공기가 달라졌다. 평화로운 농촌의 아침 풍경 뒤편으로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결의 기운이 감돌았다. 황진혁은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그는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일어나 집 주변 산의 능선을 따라 걸으며 지형을 살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교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서리의 훈련 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단순히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리를 칠흑 같은 밤에 홀로 산속에 남겨두고 나침반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덫을 놓는 법과 해체하는 법, 소리 없이 이동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죽이는 법을 가르쳤다. 적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내가 망설이는 1초가 내 아이들이 죽는 1분이 될 수 있다. 적 앞에서는 자비심도 동정심도 사치다. 오직 생존과 섬멸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가르침은 잔인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서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서리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훈련이 끝나면 온몸이 상처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이 갈수록 맑고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전갈의 독을 이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벼려내고 있었다. 한편 황진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었다. 그는 박성철 소장을 통해 기무사뿐만 아니라 육군 5사단 수색대대와 민통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특공대까지 비밀리에 움직였다. 마철영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극비리에 공유되었고 삼곤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는 위장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덫이 되어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저희가 직접 나서서 놈을 제거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성철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황진혁은 단호했다. 아닐세.
이건 군의 작전이 아니라 한 집안의 문제다. 내 집 마당에 기어들어온 뱀새끼는 내가 직접 그 대가리를 밟아줘야지. 군은 놈이 이 산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곳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역할만 해주게. 그 어떤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냥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자매에게 스스로 과거의 악몽을 끊어낼 기회를 주려는 그의 깊은 배려였다. 다솜이 그린 정밀 지도는 작전의 핵심이 되었다. 그녀는 집 주변의 지형뿐만 아니라 나무의 위치, 바위의 형태,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그림에 담아냈다. 황진혁은 그 지도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최고의 작전 지도다. 내 언니가 칼이라면 너는 눈인 셈이구나. 다솜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참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변화하는 지형과 환경을 지도에 추가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제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황진혁은 마을 이장과 청년회장을 조용히 불렀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지만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겠으니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엄중하게 말했다. 황진혁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날 이후 삼골리 주민들은 마을 전체의 눈과 귀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경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장터에서 자매에게 돌을 던졌던 박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따뜻한 두부를 놓고 가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첩보가 들어왔다. 마철령이 동두천의 한 사창가 주변에서 목격되었으며 불법으로 총기를 구하려 한다는 정보였다. 놈이 마침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황진혁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다솜이 그린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놈은 분명 밤을 이용해 산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정면이 아닌 가장 경계가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집 뒤편 계곡을 통해 침투하려 하겠지.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낡고 허물어진 교통호였다. 설이, 너는 이곳에 매복한다. 놈이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 이곳은 놈의 유일한 퇴로가 될 것이다. 놈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숨통을 끊어라. 그는 다솜을 돌아보았다. 다솜아, 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의 비밀 공간에 숨어 있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게도 임무가 있다. 그는 낡은 조명탄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만약의 경우 내가 신호를 보내면 창문 밖으로 이 조명탄을 쏴라. 그것이 외부에 있는 우리 군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늙은이는 미끼가 될 것이다. 놈의 목표는 너희 자매다. 내가 놈의 시선을 붙잡고 시간을 버는 동안 설이 내가 놈의 등 뒤를 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고 시간 싸움이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마철령이라는 악마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긋지긋한 과거와 그 과거가 남긴 상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성전이었다. 작전 개시 뒤의 일. 그날 저녁 황진혁은 평소와 달리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마치 마지막 만찬처럼.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우리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유언처럼 들렸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손으로 아버지께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전쟁도 증오도 없는 그저 평화로운 할아버지로 사실 수 있는 세상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굳게 맞부딪혔다. 늙은 불곰과 그가 키워낸 암표범.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다가올 사냥감의 피냄새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밤이 이불처럼 삼곤리 계곡을 덮었다. 모든 소리가 잠든 깊은 밤, 오직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다솜이 그린 지도에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름 붙여진 집 뒤편 계곡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예정대로 서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몸에 꼭 맞는 검은 작업복을 입었고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덮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사냥용 칼 한 자루와 황진혁이 건네준 낡은 무전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의 낡은 교통호 안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흙냄새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수십 년 전 이름 모를 병사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을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진혁은 본체의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불을 끈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는 기름 먹인 엽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미끼였다. 맹수가 가장 좋아하는 늙고 외로워 보이는 미끼. 그의 귀에는 초소형 무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는 서리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다솜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의 비밀 벽장 속에 몸을 숨겼다. 벽장은 황진혁이 오래전 전쟁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작은 방공호였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귀를 막고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조명탄을 꽉 쥐었다. 그녀는 언니와 아버지를 믿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방아쇠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마철령은 뱀처럼 계곡을 기어 올라왔다. 그는 며칠간 굶주린 짐승처럼 삼골리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냥에 나선 것이었다. 그의 옆구리에는 불법으로 구한 낡은 러시아제 권총이 꽂혀 있었다. 그는 반드시 그 계집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한 뒤 저 거슬리는 늙은이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는 황진혁의 예측대로 정면을 피하고 집 뒤편의 가파른 계곡을 택했다. 그의 목표는 집의 가장 취약해 보이는 뒷창문이었다. 그곳을 통해 침투해 아이들을 인질로 잡으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계곡 중턱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바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는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폈다. 너무 조용했다. 짐승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작은 돌멩이였다. 그가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순간 옆쪽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튀어나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마철령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설이었다. 그녀는 공격과 동시에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 독사 같은 년,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해. 마철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리는 메아리뿐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구역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이 계곡의 모든 나무와 바위, 땅의 굴곡을 손바닥처럼 익혀두었다. 이제 그는 함정에 빠진 쥐였고 그녀는 어둠 속의 고양이였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황진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놈의 오른쪽 5걸음이 바위 틈이다. 서리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소리를 죽인 채 마철령의 등 뒤로 접근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철령은 훈련받은 보위부 요원답게 힘과 기술에서 앞섰지만 서리는 계곡 전체를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넝쿨을 이용해 그의 발을 묶고 돌멩이를 던져 시선을 교란했으며 절벽의 어둠을 이용해 기습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 모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마철령은 점차 지쳐갔다. 그는 육체적인 피로보다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정신이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집의 불빛이 보이는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끝내고 정면으로 부딪혀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황진혁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었다. 집 뒤뜰에 거의 다다른 마철령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았다. 황진혁이었다. 그는 엽총을 겨눈 채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내 놈이냐? 내 딸들을 괴롭힌 버러지가.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비켜라, 죽기 싫으면. 마철령이 권총을 들어 황진혁을 겨누었다. 하지만 황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미 늦었다, 애송아. 내 등 뒤를 봐라. 마철령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등 뒤의 어둠 속에서 달려온 서리가 그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걷어찼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마철령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서리는 넘어진 그의 위로 올라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끝났다, 마철령. 서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놈이 내 동생과 나에게 했던 짓, 우리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내 놈이 빼앗아간 우리의 존엄성을 오늘 여기서 되찾겠다. 마철령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품 안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단도를 꺼내 서리의 복부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섬광이 터지며 붉은 조명탄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벽장 속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다솜이 아버지가 말한 만약의 경우가 지금임을 직감하고 조명탄을 쏜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터진 불빛에 마철령의 눈이 먼 순간 황진혁이 달려들어 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단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등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마철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추하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황진혁은 딸의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조명탄 신호를 받은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계곡 아래에서부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내 딸아. 황진혁의 한마디에 강철 같던 서리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지켜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겁고도 자랑스러운 눈물이었다. 마철령은 군인들의 손에 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삼곤리 계곡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황진혁과 서리는 서로를 의지한 채 벽장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나오는 다솜을 맞이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철령이라는 악몽이 군합발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계곡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밤새 숲을 핥히던 긴장감은 씻은 듯 사라지고 동쪽 하늘부터 옅은 주홍빛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다. 군인들이 철수하며 남긴 타이어 자국과 여기저기 패인 땅만이 간밤의 사투를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세 사람은 탈진한 채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리의 몸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칼날에 베인 상처들이 붉은 줄을 그었고 다솜의 눈은 밤새 흘린 눈물과 공포로 퉁퉁 부어 있었다. 황진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깊은 피로가 강철 같던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누구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로의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다. 벽장 속에서 곤히 잠들었던 아이들이 깨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신호보다 명확하게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자매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작은 온기와 부드러운 살 냄새를 맡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 작은 생명들의 평화로운 아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다시 지옥과 맞설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삼골리의 시간은 다시 느리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투명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심판대 위에 세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철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자매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는 마침내 끊어졌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다솜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무서운 속도로 채워져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더 이상 고요한 풍경이나 가족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 묻은 손으로 철조망을 넘던 두 자매의 실루엣,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작은 어선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환한 서치라이트를 받으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순간까지. 그녀의 그림은 고통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모든 그림에는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때로는 희미한 달빛으로, 때로는 거친 파도 위로 떠오르는 여명으로, 때로는 구조선의 서치라이트로 표현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에 대한 찬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서리는 땅에 더 깊이 뿌리내렸다. 마철령과의 사투는 그녀 안에 마지막 남은 도끼마저 모두 쏟아내게 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가 정성으로 키운 약초와 채소들은 불곰 할아버지네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군부대와 연계된 직거래 장터를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녀는 땅의 정직한 땀방울 속에서 완벽한 평온을 찾은 대지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아리와 윤새벽은 이제 제법 뚜렷한 발음으로 엄마, 아버지를 외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황진혁은 현역 시절의 날카로움을 모두 거두고 손주들의 어설픈 재롱에 허허실실 무너져 내리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북녘 땅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철책선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너머에도 너희들처럼 예쁜 아이들이 살고 있단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 아이들과 손잡고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짓누르던 증오의 얼음이 손주들의 따뜻한 온기에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솜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 인사동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을 눈여겨보고 정식으로 개인 초대전을 열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군청의 작은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던 한 유명 큐레이터가 그녀의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힘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민통선 화가 윤다솜 초대전 지옥에서 핀 꽃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였다. 전시회 전날 5명의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황진혁이 모는 낡은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덜컹거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세단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높은 건물들의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자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황진혁은 백미러에 비친 4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웃음을 터뜨렸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개막식에는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탈북민 여성 화가라는 이력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시장을 찾았다가 이내 그녀의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힘과 진정성 앞에 숙연해졌다. 그림들은 그 어떤 설명 없이도 한 인간이 겪어낸 고통의 깊이와 그것을 이겨낸 생명의 위대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 가장 큰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그림은 이전에 어둡고 처절했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눈부시게 햇살이 쏟아지는 삼곡리의 흙집 마당,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고 그 곁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강인한 여인과 붓을 든 온화한 여인이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짙푸른 여름산 위로 영롱한 7빛깔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의 아버지, 나의 삼골이었다. 그림 앞에 서 있던 다솜의 곁으로 황진혁과 설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가왔다. 단상에 오른 다솜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서 왔습니다. 제 그림들은 그곳에서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족을 향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과 가장 단단한 땅을 선물해준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눈물과 땀과 사랑으로 이어진 저의 아버지, 저의 언니,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그림은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딘가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누군가에게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결국엔 봄이 오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는 약속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한 무명 화가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거둔 위대한 승리에,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에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군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은 박성철 장군도,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의 한지원 사무관도 조용히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다. 삼곤리의 집은 조금 더 넓어지고 환해졌다. 다솜의 그림 판매 수익금으로 낡은 본체를 허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햇살이 잘 드는 유리온실을 새로 지었다. 설이의 유기농 사업은 연천군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귀농 사례가 되어 이제는 그녀처럼 상처 입은 탈북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5식구는 평상에 둘러앉아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강아리와 윤새벽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제법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기 바빴다. 할아버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허허, 우리 강아지들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한고. 상으로 오늘 밤엔 할아버지가 별자리 이야기해주마. 황진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에 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불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인자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설이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밥을 먹다 말고 딴짓하는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거친 흙기를 통해 단련된 강인함과 자식을 향한 무한한 부드러움이 공존했다. 다솜은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젤 앞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붓끝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을 헤매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 설이가 나지막이 황진혁을 불렀다. 왜 그러냐, 큰딸. 그냥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해주셔서요. 됐다, 이 사람아. 밥이나 먹어. 내가 너희한테 더 고맙다. 죽은 송장 같던 이 늙은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황진혁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넘어 5식구가 모여앉은 작은 마당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완성된 그림 같았다. 지옥의 메아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소음이 떠나간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불곰의 땅 삼골리의 작은 흙집 위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무지개가 눈부시게 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